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다들 설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점점 가족들끼리 모이는 설 풍경의 모습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때만큼은 누구나 다들 가족들을 생각하곤 할 겁니다. 저도 설 연휴나 명절이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먼저 떠난 남편 얼굴도 그려지죠. 보통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썩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저희 바깥사돈이었던 사람인데요. 그냥 궁금합니다. 정신은 차렸는지 사람이 바뀌긴 했을지 궁금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바깥사돈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나 제 아들이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 같긴 한데 저와 아들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편없는 바깥사돈의 모습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없는 바깥사돈이 어떻게 사는지 가끔 이런 날이 될 때마다 궁금해져요. 그 바깥사돈의 형편없는 모습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저와 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일찍 남편을 여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죠. 남자든 여자든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설명해도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서글프고 억울한 일들이 거의 매일매일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에 비해 바르게 또 잘 자라주는 아들을 보며 어떤 모진 풍파가 저를 덮치더라도 제가 바람막이가 되어 우리 아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이 훌쩍 자라 있었더라고요. 아들은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만이 육사를 지원하게 된 전부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긴 했죠. 어쨌든 아들이 육사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제가 아들에게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조금 생길 수 있었고요.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 20대인 아들이 너무 일찍 제 품을 떠난 것 같아서 허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팔자가 늘어져서 생긴 잡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저리도 저를 생각해 주는데 제가 천하태평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아들이 군인인 만큼 자리도 빨리 잡고 결혼도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해 아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도와줄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렇게 아들도 저도 서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육사를 졸업해 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이 전역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 생활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했죠. 장기 복무 10년 중 5년 차 때 한번 전역 신청을 할 수 있었기에 이번 시기를 놓치면 나이 때문이라도 다음번에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맘 같아선 말리고 싶었어요. 직업 군인이고 장교면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무엇보다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리를 나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말리고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처음으로 자기 욕심을 내보인 거였어요.
평생 엄마 걱정하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온 아들인데 처음으로 세운 뜻을 꺾을 순 없었죠.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뭐 잘해준 게 있다고 하라 마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전역을 한 뒤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생기지 말았어야 할 비극적인 일이 저와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사고에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이 장애를 입은 게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제 다리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이제 다 늙어 필요 없는 제 다리를 앗아가고 우리 아들 다리를 다시 되돌려줬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이 모든 걸 가슴으로 앓으며 아들을 보살펴야 했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운과 힘든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힘든 재활도 잘 이겨내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죠. 그러다 한 시민단체에서 하던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도중에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사 일을 하던 며느리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제 아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바라봐 줬어요. 거기다 아들 일로 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아들 사고 이후 상처투성이인 제 마음을 보듬어 주기까지 했죠. 그런 며느리를 저 역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아들이 저렇게 된 일이 제가 모자란 탓인 것 같아 저토록 예쁘고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없는 형편에 잘해줄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며느리를 더 챙겨주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두 아이의 만남을 응원하며 축복해주고 있던 도중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주고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부터 앞섰어요. 아무래도 아들의 몸이 불편하다 보니 상대 측 부모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반대가 아예 없을 거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들 결혼 약속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또 20년 이렇게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희 준비 잘 돼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같이 헤쳐나갈 마음가짐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얼마나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 사람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고 있을 테니 염려 놓으세요. 또 제가 저희 어머니께만 살짝 귀뜸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희 결혼 허락하시는 반응이셨어요. 분명 큰 반대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아들과 며느리 가슴에 상처받는 일 없이 결혼 허락을 받길 기도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기쁜 소식은 빨리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는지 며느리 집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늦어지는 소식을 보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러다 밝아진 표정의 아들이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면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며 안도를 할 수 있었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사돈 되실 분들의 마음을 열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돈 될 분들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게 환한 웃음을 보이시며 호의적인 모습인 안사돈과 달리 바깥사돈께서는 저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태도였으니까요. 그 모습에 아직 바깥사돈은 두 아이의 결혼에 대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바깥사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마땅치 않겠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 상견례 자리를 나왔을 때보다 조심스럽게 사돈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게 된 상견례 자리였는데도 바깥사돈과 대화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사돈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장교로서 의무복무 10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전역을 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알고 보니 바깥사돈도 군 장교 출신이었는데 전역은 한참 전에 했지만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수영이 어머님도 충분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지희가 보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해요. 근데 수영이 몸이 저렇다 보니 전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겠다는 걸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두 사람이 너무 막무가내로 또 그저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길래 수영이 어머님께 같이 좀 말려달라 부탁하려고 나온 겁니다. 수영이 어머님이 자기 자식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애들 좀 말려주시죠. 어머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애들 결혼 허락까지 다 해놓고 무슨 말을... 그것도 수영이 어머님 앞에서 이게 무슨 실례예요? 수영이 어머님, 이 사람 말 새겨 듣지 마세요. 저희 수영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우리 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남의 딸도 아니고 당신 딸인데 딸 인생 망가뜨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결혼 안 된다는 건 장애 때문만이 아니야. 난 수영이 제가 군 복무 도중 전역한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말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역했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땐 나약해 빠져서 전역을 한 거라고. 군생활 힘들고 지겨우니까 사회는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게 맞다고. 솔직히 수영이 집안이 괜찮고 넉넉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나와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전역을 해? 그리고 혼자 전역하면 다야? 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은 어쩌고 혼자 전역을 해? 임관하면서 받은 반지, 그 반지를 맞대고 무라카를 외치며 함께하기로 한 동기들을 배신하고 어떻게 혼자 나올 수 있냐고? 저런 정신머리로 누굴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어? 난 내 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거야. 그래서 수영이는 안 된다고. 아이, 당신 진짜 왜 이래? 사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바깥사돈의 갑작스러운 언행에 모두가 당황해했고 안사돈과 며느리가 급히 바깥사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있다 아들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게 됐죠. 수영아, 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네 장인어른 될 뿐 널 쉽게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엄만 걱정되는구나. 안 그래도 상처투성이인 우리 아들 마음이 또 난도질을 당할까봐.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저도 예상 못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단단히 했다고. 어머니께서도 지희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저 지희 포기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저희 두 사람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 마음 아파하실 소리 듣게 만들어서요. 저는 좀 더 있으면서 아버님 마음 돌려볼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먼저 일어나세요. 제가 앞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아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아이, 그럼 됐다. 나도 앉아 있으마.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엄마가 힘이 돼줘야지. 또 잘 되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아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이 결혼을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들 일이 잘 되기만 바라왔기에 이번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됐죠. 이후 흥분을 가라앉힌 듯한 박가사돈을 안사돈과 며느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저와 아들은 조금 전 일을 없었던 셈 치고 안사돈과 결혼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박가사돈은 더는 회방을 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박가사돈에게 인정받진 못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문제없이 준비됐습니다. 아들은 결혼이 예정되면서 더 바빠졌어요. 결혼 전까지 조금이라도 장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매일 며느리 집으로 찾아가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못난 얼굴도 보다 보면 정든다고 아들을 부추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 듣던 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된 방문에 박가사돈의 마음이 열렸는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박가사돈과 제법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엔 박가사돈이 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다고 했어요. 당시 아들이 하고 있던 일이 있긴 했었지만 사업이었기 때문에 겸업이 불가능하진 않아 아들은 박가사돈의 제안을 수락했고요. 저는 아들이 사돈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또 사돈들께 감사했죠. 그래서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긴 했지만 저도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따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진 못했어요. 그게 애들 결혼식 이후에도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선물을 하기로 했죠. 그때 마침 미국에서 지내시던 아주버님께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 전까지 저희 모자와 가깝게 지내던 분이셨어요. 동생인 남편을 많이 아꼈고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저와 아들을 많이 보살펴 주셨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내시느라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코로나 문제로 입국과 출국 뒤 격리 기간이 있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에서 하고 계시던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간도 여의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그쯤 시간이 지나서 조카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사돈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버님과 같이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오던 길이기도 했고 아주버님께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퇴근 시간에 맞춰 아들 회사로 찾아간 거예요. 잠깐이지만 박가사돈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아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하게 된 사돈의 회사 건물 1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사돈 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소리였는데 제 아들이 사돈에게 맞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과장님 올라가시게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좀 이따 들어가세요. 지금 분위기 완전 살벌해요. 왜? 설마 또? 사장님이 또 잡돌이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사장님이 왜 그러시냐? 일은 시키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사람 잡을 거면 왜 회사에 취직시킨 거야? 괜히 우리들만 눈치 보이고 힘들고 분위기는 뭐 되고. 수영씨 진짜 사장님 사위는 맞는 거냐? 이제까지 하는 것만 보면 아닌 것 같아. 위장 결혼시켜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데려온 것 같다니까. 그러게요. 뭐 사위라고 해서 특별 대우받을 줄 알았더니 더 심하게 당하는데요. 사장님이 직원들 쓸데없이 갈구긴 갈궈도 손을 댄 적까지는 없었는데. 진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뭐가 있나? 맞고만 있는 수영씨도 이상하고 사위를 때리는 장인인 사장님도 이상하고. 용진씨가 들어왔을 땐 사장님이 노동층에 찔려서 성질이 죽었을 때라 모르는 건데 원래 손버릇도 안 좋긴 했어. 누가 한번 신고한 뒤로는 손버릇은 고쳤는데 저 입버릇을 못 고친 거지. 그나저나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간 괜히 우리한테 불똥 튄다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사돈에게 뭔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꾸짖음이나 혼이 나는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곧장 아들이 있는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목격하게 됐습니다. 1층 두 직원이 말한 것처럼 제 아들의 뺨을 내리치고 있는 바깥사돈을 말이죠. 내 아들이 바깥사돈에게 맞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기도 했고 내 눈으로도 아들 맞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일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따라온 아주버님께서 제게 괜찮은 거냐 묻는 말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군요. 저는 제 아들을 때리고 있는 바깥사돈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곤 내 아들의 뺨을 때리고 있는 바깥사돈의 팔을 붙잡아 던졌습니다. 그 정도면 바깥사돈도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랄 법도 한데 바깥사돈은 아주 잠깐 이게 뭐냐는 표정을 지은 뒤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다시 태연한 태도를 보였죠. 저는 그런 바깥사돈에게 왜 내 아들을 때리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 이거 너 겨우 이거 맞고 휘청거리는 거야? 너 정말 군인 맞아? 아무리 다리 병신이라고 하지만 아직 한창인 새끼가 이걸 못 버텨. 야, 똑바로 안 서? 표정 똑바로 하고 자세 똑바로 하고. 왜? 꼬우냐? 어이, 아저씨, 꼬우세요. 근데 네가 꼬우면 어쩔 거야? 그렇게 꼬우면 죽은 네 아빠라도 불러오던가? 아니면 내 딸이랑 이혼이라도 하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새끼 한 발 늦은 대답 뭐야? 대답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지? 이게 뭐야? 사돈? 사돈이 여긴 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때려요?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때리고 있냐고요? 회사 일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 아들이 사돈께 덤비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때립니까? 왜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내세요? 남의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와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큰 소리를 칩니까? 여기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요? 누가? 야! 여기 우리 사돈 사무실로 들인 사람 누구야? 누가 들인 거냐고? 없어? 아무도 없어? 사돈, 우리 직원들 중에 사돈을 들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안 되시죠? 여기도 엄연히 남의 영업장인데 이러는 것도 영업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방이 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끼쳐서 제가 혼을 좀 내다가 욱하는 바람에 손이 나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을 개패드 팬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냥 한두 대 때린 거 가지고. 이런 거 남자 사이에선 별거 아니에요. 또 저랑 정서방이 같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귀싸대기 몇 대 날리는 건 조인트 까는 거랑 별 차이 없다니까요. 조인트 까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 흔히 있는 거. 안 그래, 정서방?
자네 어머니가 우리 군인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드려. 응? 설명은 무슨? 내가 밑에서 다 듣고 왔어요. 하루가 멀다고 우리 아들 때린다면서요? 아까도 홧김에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때리던데. 때리고 나서도 별로 미안한 표정조차 없던데 뭘 웃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군인 세계인데? 지금 여기가 군대예요? 사돈이나 제 아들이나 군인입니까? 장인과 사위, 회사 사장과 직원 아니에요? 거기다 군인 출신이면 때려도 됩니까? 요즘 군대에서도 이런 짓 하면 뉴스 나오는 시대라고요? 근데 어디서 폭력을 써요? 아이 진짜 거참. 아이 사돈이 이렇게 아들을 품에 끼고 돌고 있으니까 정서방이 이렇게 나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도 못 채워서 나오지. 내가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에 우리 정서방 싹 다 뜯어 고치려고 내 회사로 데려온 거니까 사돈께서는 괜한 걱정 말고 있으세요. 제가 정서방을 사돈도 내 딸도 지켜내는 남자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만 가시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아들 회사로 데려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 아들 당신 기준대로 고치려고?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이놈 내 회사에 들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내 딸과 결혼을 시키고 왜 내 회사에 데려와요? 다리도 병신인데다가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도 도망쳐 나오는 나약한 새끼를. 내 딸이 이놈과 헤어질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쳐놓고 봐야지. 이제 대답 다 들었으면 그만 나가세요. 사람 만드는데 끼어들지 말고 나가시라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헛소리였어요. 누가 나약하고 누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습니까? 나약하고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 큰 사고를 당하고 장애까지 입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늘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군대를 이르게 전역한 것도 모두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육사를 졸업해 임관까지 하고 앞으로 따박따박 진급만 하면 거의 평생을 군인으로서 나라에서 주는 월급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를 나와 맨손으로 무엇이든 이뤄야 하는 건 몇 배나 더 힘든 일이었고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용기 있고 언제든 희망을 잃지 않는 제 아들을 사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준대로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모든 걸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는 인간과 더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수영이 너는 뭐 하겠다고 여기 이런 대접 받으면서 붙어 있어?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여기 붙잡혀 있냐고.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결혼도 여기 회사에 들어온 것도 전부 제 선택이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만 버티면 장인 어른도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됐다. 네가 왜 나한테 미안해하니? 저 인간이 잘못된 인간인데. 가자. 엄마 너 이런 일 당하는 거 2번은 못 보겠어. 앞으로의 일이야 어떻게 되든 되겠지. 우선은 가자 가.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제게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장인어른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잘 지내보겠다고 참았던 거겠죠. 제가 아들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더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물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는데
제 뒤에 서 있던 아주버님께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던 아주버님께서는 가만히 바깥사돈을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자길 모르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자네,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뭐? 자네? 하, 참나. 난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세요? 정서방 친척이라도 됩니까? 나랑 결혼식에서 마주치기라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정서방 친척들 얼굴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 나 이 집안 사람들은 다들 왜 이래? 저기 정서방 친척분, 저쪽 정서방 사돈 따라서 가세요. 정서방 일로 볼 일이 있어도 나랑 사돈이 해결 볼 테니까 가시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자네가 날 잊어버렸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아니면 안 나는 척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안 나는 척은 못하겠지? 안 그래? 최성망 중대장. 중대장? 아니 그걸 어떻게... 잠깐... 대대장님? 대대장님이십니까? 아니 대대장님께서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럼 정서방과... 내가 우리 수영이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원래 내가 우리 수영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 격리하는 시간까지 따져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진 시간이 나질 않아서. 그러다 이번에 시간이 나서 인사도 하고 우리 수영이 챙겨주는데 감사의 표시라도 할 겸 찾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 거기다 자네가 우리 수영이 장인이고. 세상 참 좁아. 안 그래? 저 대대장님, 그러니까 전역한 사람들끼리 대대장은 무슨... 거기다 자네가 중대장일 때나 내가 대대장이었지. 나 별까지 달았던 사람이야. 하긴 자넨 모르겠구만. 자네가 그때 대대장님, 잠시만 저 좀 따로 보시죠. 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뭘 또 따로 얘기해? 근데 여기가 자네 회사야? 이야, 자네 진짜 성공했네. 이렇게 번듯한 회사도 꾸리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나도 이 회사 지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때 자네 그 일 있을 때 내가 유야무야 대충 넘어갔으면 자네가 사장은 무슨 대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수영이 일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제가 이렇게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실 저희 아주버님께서도 군인 출신이셨어요. 당시엔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었지만 말이죠. 아들이 육사에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도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아주버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깥사돈이 알게 되면 괜히 불편해할 것 같아서 숨기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아주버님과 바깥사돈이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군인 출신이라 상하관계가 짙다고 하더라도 바깥사돈이 쩔쩔매도 너무 쩔쩔매는 겁니다. 저희 아주버님께서 제 남편과 터울이 많이 나는 편이라 바깥사돈과도 나이로나 군복무 시절 계급으로나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쩔쩔매더라고요. 나중엔 알아서 무릎을 꿇고 수영이에게 한 짓에 대해서 잘못했다며 빌기까지 했어요. 조금 전까지 아나무인의 적반하장인 사람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 아주버님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네 참 한결같아. 그때도 근신기간에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었지. 물론 내가 그때 자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긴 했지만 혹시 그래서 여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때 자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아직도 밑에 사람들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자네가 군인 정신을 들먹여? 자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대대장님. 아니, 수영이 큰아범님.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가 사돈 그리고 수영에게도 잘못했다고 빌겠습니다. 네? 정서방, 내가 잘못했네. 아니, 내가 아주 비겁하고 못된 짓을 했어. 아니, 어른으로서, 장인으로서, 또 회사 상사로서 정말 큰 잘못을 했네.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지. 저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리시겠습니까? 제가 바닥에 머리라도 찌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서방 때린 거 그대로 맞겠습니다. 우리 사돈께서도 절 때리셔도 됩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수영이 큰아버님께 그만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람 놀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옳은 일하는 것처럼 사람 약 올리고 내 아들 실컷 때려놓곤 이제 와서 빌겠다고요? 그것도 진심은 요만큼도 없이? 싫습니다. 싫어요. 저희 아주버님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번 일을 안사돈과 지희까지 연관짓진 않겠지만 바깥사돈은 달라요. 용서 못해요. 사돈! 사돈! 전에 우리 재수씨 얘기 들었나? 용서 못한다는데. 그리고 전에 과거에도 비슷한 일 겪었으면서 그렇게도 몰라. 우리 재수씨가 용서해준다고 내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야? 전에 군대에서 재판받고 강제 전역당했을 때도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보직 해임이 아니라 파면당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또 그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용서를 구해? 그것도 날 만나고 이제 와서. 내가 자네를 우리 수영이 좋은 장인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면 과거 일은 과거의 실수로 덮어두려고 했어.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린 자네 보니까 안 되겠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해야지. 재수씨,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제가 알려줄게요. 이놈이 군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이놈 후배 간부 성추행으로 파면당한 놈입니다. 불명예 전역해서 군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요. 내가 이놈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아주 잘 알죠. 다들 쉬쉬하자고 하는 걸 내가 안 된다고 군재판 열리도록 한 사람이니까. 네? 아니, 성추행이요? 말이 성추행이지 그것보다 더한 짓 하려다 미수로 그친 겁니다. 추행당한 후배 간부가 조금만 더 취했더라면, 조금만 더 힘이 없었더라면 미수에서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그 사건 있기 전부터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모시는 상관 눈치나 보고 아부 떠는 게 전부인 놈이었어요.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사병들, 후배 간부들 괴롭히는 것밖에 몰라요. 만약 저놈이 지금 군생활 했으면 임관하자마자 징계든 군사재판이든 열렸을 거예요. 그 시대 그 시절이니까 괴롭힘 당한 사병들이나 후배 간부들이 참고 있었지. 물론 그 당시 부조리, 폭행 이런 게 당연시 되던 시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놈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니까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후배 여간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난 그 일이.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운영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예전에 했던 짓거리 똑같이 해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신고당하고 손버릇은 고쳤지만 아직도 말 함부로 한다 그러고. 자네 버릇은 교도소 같은 곳을 가야 고쳐지겠지?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개망신을 당해야 고쳐지든가. 알고 보니 아주버님께서 대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 바깥사돈이 예하부대 중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는 중대장이었던 바깥사돈의 부대 내 행실 때문에 처음부터 바깥사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병들도 그렇고 부하 간부들한테도 그렇고 원성을 살만한 행동을 많이 해서 말이죠. 대신 밑에 사람들 갈아 넣어 윗사람한테 아부를 떠니 좋아하던 간부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다들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라 아주버님께서도 대놓고 주의를 주거나 문책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박카사돈이 기고만장하지 못하게 경고를 했다고 하셨죠. 그러던 도중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부대 내 간부들끼리 회식을 가진 이후 각자 숙소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박카사돈이 후배 여간부가 머물던 곳까지 따라가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피해자인 여간부가 대항할 정신과 힘이 있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의도나 행동이 이전처럼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대 내 큰 사건이 터지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군대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인 후배 여간부와 합의를 하고 적당한 징계를 주는 걸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반기 아닌 반기를 들었던 분이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평소 박카사돈의 행실을 안 좋게 보았을 뿐더러 어떤 사건인지 알면서도 덮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칫하면 자신의 진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문제를 삼으셨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박카사돈은 근신 중에 아주버님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은 채 울고불고 제발 일을 덮어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생각을 바꾸실 우리 아주버님이 아니셨죠. 아주버님께서는 피해자인 여간부를 설득해 해당 사건을 군 재판으로 가도록 하고 박카사돈을 단순 징계나 보직 해임 정도가 아니라 파면과 강제 전역되도록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좁긴 좁은지 아니면 아주버님과 박카사돈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죠. 아주버님과 박카사돈의 일을 듣게 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언행과 제 아들에게 손대는 걸 보고 인간이 덜 된 사람이라는 거는 진작에 알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놀라게 됐죠. 더군다나 맨날 입에 달고 살던 그 군인으로서의 삶은 좀 당당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참 군인인가요? 말만 군인이지 양아치나 다름이 없지. 그런 놈이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차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진 박카사돈이 부끄러워하긴커녕 사실을 밝힌 아주버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밝혀졌으니 이제 더 이상 빌빌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박카사돈은 금방이라도 아주버님을 때려눕힐 것처럼 다가와서는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새끼, 내가 대대장님 이러니까 아직도 지가 내 직속 상관인 줄 아는가 보네? 야, 여기가 군대야? 여기가 짬통이야? 여기 사회야 이 새끼야! 너나 나나 진작에 계급장 됐다고? 거기다 나 저 새끼 장인이라고 알아? 그런데 어디서 입을 아무렇게나 놀려? 야, 네가 이런다고 내 인생의 털끝만큼이라도 스크래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있을 것 같냐고? 나 저 새끼 내 회사에서 자를 수 있어. 그것뿐인 줄 알아? 네 조카 내 딸과 이혼하게 할 수 있다고? 어디 너 때문에 네 장애인 조카가 인생 망하는 꼴 볼래? 어디 내가 그 꼴 보여줘? 이게 다 늙어 빠졌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을 것이지 어디서 나대? 너 이 새끼 내가 옛날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 지는 무슨 대단하게 정의로운 척하면서 난 벌레 보듯 씻고 잠깐만 이 손 안 나?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할 건데? 계급장 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손부터 놓게 해보시지. 야, 넌 군인 타령한다는 놈이 이게 뭐냐? 운동은 하냐?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는.
너 군 시절 못 먹은 음식 아직도 입에 쳐넣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힘도 없는 게 덤비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거냐고? 내가 네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건데? 어디 나도 좀 보자. 내가 이 손 올리기만 해도 눈물 질질 짜는 놈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버님께 손을 꺾인 박카사도는 몸을 베베 꼬면서 아프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나오던 험한 말은 금세 높임말과 용서해달라는 말로 바뀌고 말이죠. 진짜 비겁하고 비굴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인간과 상대했다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그런 인간과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박카사돈을 꼼짝 못하게 만든 아주버님을 말리고 박카사돈에게 경고하면서 오늘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 상대해서 뭐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수영이도 박카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았으니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상대할게요. 그리고 사돈, 제가 혹시나 싶어서 경고하는데 앞으로 우리 아들 어떤 식으로든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일에 있어서도 관여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요. 안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긴다면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다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마음 같아선 이 집안과 사돈 관계를 끊고 내 아들 곁에 박카사돈이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말이든 손이든 알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아들 여기 안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사돈 회사 그만두게 된 이유는 사돈이 알아서 잘 둘러대세요. 전 분명 경고했습니다. 비슷한 일 있으면 오늘 일 전부 다 말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정서방, 내가 미안하네. 이제까지 일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게.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다신 이런 일 없도록 고치겠습니다. 말로만 고치겠다고 해서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내가 주시하다가 우리 수영이 재수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날아올 거라고. 그땐 겨우 손 꺾는 정도로 안 끝나.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박카사돈에게 아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대답을 받고 난 이후 저는 아들과 아주버님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한 번 달아오는 제 열이 금방 식는 건 아니었지만 일을 크게 벌여 애들의 결혼 생활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저 혼자 화를 삭혀야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벌어졌던 일이 안사돈과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직원들의 소문이 돌고 도는 중에 우연히 그 일이 안사돈 귀에 들어간 거죠. 당연히 박카사돈이 제 아들에게 했던 행동들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박카사돈이 강제 전역을 당해야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안사돈이 모르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박카사돈이 군대 내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근신을 받을 당시 안사돈은 다른 지역에서 며느리와 지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박카사돈이 처벌과 강제 전역을 당할 당시에는 박카사돈과 시부모 측에서 안사돈을 속여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박카사돈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성격마저 군인 성격인 남편이 불합리한 명령에 불복하고 항거하여 군대를 전역하게 된 거라고 믿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그날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에게 그날 일에 대해서 묻고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제게 연락해 오셔서 저희 아주버님의 연락처를 부탁하셨죠. 그리고 결국엔 박카사돈과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당연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기만 행위가 인정되어 이혼하게 됐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사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하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던 며느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 성추행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것도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결혼 전부터 계획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던, 또 괴롭힌 장인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바깥사돈을 벌레 보듯이 보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태도가 얼마나 강경했는지 갑작스러운 딸의 변화에 놀란 바깥사돈이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바깥사돈의 전화가 걸려온 날 아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돼서 아들네로 찾아간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사돈의 전화를 받아 다시는 연락해오지 못하게 말했어요. 아니, 사돈께서 왜 정서방 휴대폰을... 지희가 충격이 커서 걱정된 마음에 제가 잠시 아들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에게 전화하셨길래 제가 받는다고 했어요. 마음 약한 우리 아들 이용해 먹으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제 아들 탓이라면 욕하시려고 전화를 하셨겠죠. 아이,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방에게 다시 한번 더 사과하고 우리 지혜에게 좋게 말 좀 전해달라고 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아드님께 그 외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결국 지희 때문에 연락하신 거죠? 그런 거라면 더더욱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하면 상대방 마음이 풀립니까? 군 시절에 있었던 범죄도 제 아들에게 한 행동도 변명할 거리라도 있으세요? 없잖아요. 전부 사돈이 잘못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지금 하는 일방적인 행동이 군 시절 했던 잘못과 제 아들에게 한 행동과 뭐가 달라요? 지희에게 용서받고 싶으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지희 마음속에서 사돈을 용서해도 되겠다, 이쯤이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만나서 용서 구하세요. 그 전까진 연락하지 마세요. 지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제 아들을 통해서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바깥사돈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연락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이후 안사돈과 며느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아들네와 안사돈 그리고 저까지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사회활동 커뮤니티와 더불어 모바일 관련으로 작은 사업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중이고요. 며느리는 그런 저희 아들 옆에서 인생의 동반자이자 보호자, 또 사업 파트너로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역시 사람이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또 어떤 비밀이든 분명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행동이지만 작은 죄라도 짓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안 하면서 살려고 더더욱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들에게도 떳떳한 할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밝혀진다고 해도 부끄러울 것 없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세운 목표를 위해 쫓아가시면서 한 번씩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있나 뒤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연휴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 힘드시더라도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